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10월 시장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10월 시장의 마무리는 사실 마지막 날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한 달 동안을 보게 되면 월간 상승률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마지막 거래였던 이날은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FOMC 금리 결정이 있다 보니까 중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한 달, 그러니까 10월 한 달을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1976년 이래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을 이끌었던 그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캐터필러와 같은 산업재 종목들, 그리고 JP모건이라든지 아니면 유나이티드 헬스와 같은 금융주, 이런 것들이 시장 반등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기술주는 실적 발표와 함께 상당한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리는 현상이 지난 10월에도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구나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장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로존 물가가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어제 나왔던 뉴스죠. 러시아가 곡물 협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또 급등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려 요인들이 있는 가운데 FOMC 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소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월 31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11월 FOMC를 앞두고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주요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오늘 향후 미국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요. 블랙록은 연준의 긴축 정책의 끝이 임박했다고 보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 경제의 피해가 분명해진 후에야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거죠. 블랙록은 11월 8일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증시의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통상 중간선거 이후에는 주가가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가져올 경기 침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중간선거보다 FOMC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 연준의 긴축의 끝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찍었고 경기 침체가 곧 와서 연준의 정책 전환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이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역시 랠리 지속 여부에는 이번 주 연준의 회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기술 섹터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크게 올랐던 반도체주들 역시 이날 하락세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6% 넘게 크게 하락했고 또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터필러는 1.14% 하락했습니다. UBS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UBS는 주택 건설 수요가 약해지고 있고 유럽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성장 여력이 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캐터필러는 지난주에도 도이치방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기업인 퍼스트솔라는 9.7% 급등했습니다. 금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는데요. 이미 올해 60% 넘게 올랐음에도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목표 주가는 138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 조정됐는데 금요일 종가에서 24%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3.68% 하락했습니다.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파라마운트가 처한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시청자들이 유료 방송을 이탈하는 코드 커팅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유료 방송의 동력이 되는 스포츠 경기가 경쟁 심화로 중계권료가 비싸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 의견 하향의 이유였습니다. 온세미컨덕터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8.97% 하락했습니다. 회사의 4분기 가이던스는 단계적인 수익 감소를 예고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다른 반도체주들도 월요일장에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AMD는 3%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하락했습니다. 암젠은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1.26% 하락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했고 또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14.5% 낮은 234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암젠은 다음 달에 있는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주가가 한 달 만에 21.5%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폭이 과다했다라는 거죠. 윈리조트 소식도 보겠습니다. 윈리조트는 투자자인 틸만 페르디타가 회사의 지분을 6.1% 넘게 사들였다는 소식에 9.6% 급등했습니다. 틸만 페르디타는 미국판 백종원이라고 불리는 억만장자 사업가인데요. 그의 움직임에 시장이 주목한 겁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모두 위축세를 보여서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커졌는데요. 때문에 국제유가는 약 2% 하락한 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부각됐던 몇 가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크게 부각됐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흔들리는 마지막 거래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 밤사이에 마지막 10월 장이 하락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다우지수가 6거래일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7거래일 만에 200일 이평선 위에서 첫 음봉을 나타내는 모습 보였는데 차트만 보면 정말 아름답게 상승한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날 거래가 좀 흔들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1월 달로 넘어오는 이번 주에 있을 FOMC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가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수익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면서 10월에 어떤 역대급 그런 강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다시 바닥으로 또 내려갈지 그렇게 11월 장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방향성이 앞으로 수요일 날 발표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거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수석 투자 전략가인 웨이리라는 분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 시장이 연준이 앞으로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거다. 금리 인상을 둔화시키거나 일시적으로 멈출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에 시장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불안감이 좀 더 커졌다. 그리고 11월 장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상 바로 눈앞에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서 5%까지도 오를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4.5%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5%까지 지금 보면서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것대로라면 사실 11월 시장을 우리가 좀 투자를 쉬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1월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에서 지금 11월 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좀 실망했고 10월 달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뭐 글로벌 공급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약세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시즌, 이번 발표 시즌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긍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것 쪽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GDP 3분기 GDP 성장률이 2.6%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초과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행동에 따라서 조정한 생활비 지수, 요거가 4.1%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5.3%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3분기 개인 소비지수 PCE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4.2%였는데 이게 지난 2분기에 7.3%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9월달 핵심 PC 인플레이션 요것도 0.5% 이제 전월 대비 상승했는데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 낮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어쩌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우리가 지나왔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봤더니 알파벳이나 AMD 같이 대형주들이 좀 이번 실적 상승 10월 상승세에서 소외됐던 그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하지만 여전히 펀더멘탈은 충분히 살아있는 회사들, 이 회사들에 주목해야 된다. 다만 이제 아마존닷컴이나 메타에 대해서는 아직 저가라는 인식이 거의 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잭스에서 오늘 이제 밤에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은 모멘텀 상위 순위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어비앤비 숙박 회사죠. 에어비앤비라든가 아니면은 농업 쪽의 식품 회사인 번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 산업에 있는 할리버튼이라든가 이런 몇 개 회사들이 아직 그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추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뭔가 아직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두려움은 좀 늘어났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가 매수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가슴 아플 만한 키워드이긴 한데요. 기술주의 탈출이 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표를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 이 표를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기술주에서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올 들어서만 기술주 펀드에서 이 유출된 자금의 규모가 18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1993년 이래 이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의 이 유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주에서 전례 없이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2000년대 초반을 보더라도 닷컴 버블 당시에는 기술주들로의 이 자금 유입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 몇 년 동안 기술주에서의 자금 유출이 있었던 걸 보다 보니까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어쩌지라는 일말에 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간 곳은 어디 있냐? 반면에 초대형 가치주 쪽으로는 480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나스닥의 PSR 비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팬데믹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4배, 그러니까 4배를 넘어서서 거의 4.5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던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3배 수준으로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수준의 그 평균적인 고점이 또 3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낮아진 게 그럼 많이 낮아진 거냐? 라고 보기도 좀 약간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해서 참 혼란스럽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력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 기술주의 자금 유출이 계속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기도 하다 보니까 뭐 나스닥은 QQQ를 비롯한 ETF로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고요.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이 기술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보유자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밤에 가장 많이 나왔던 기관들의 얘기를 따져보면은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다.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이번 실적 시즌이 펀드멘탈을 낮추고 목표가를 낮추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매수에 대한 거는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소비 시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하락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 시장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이런 약세장에 대해서도 지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나 아니면은 이제 4월 하락장이나 뭐 이런 때와는 좀 다르게 이번 장은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30% 정도만 해서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제 FOMC 동향 보고 이제 기술주들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형주를 보면은 $100 아래가 있는 알파벳 얼마든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상승세가 살아있는 블럭에 대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추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대형주들하고의 연계성이 있는 중소형, 아주 소형주들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마치 이제 삼성의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는 벤처 소형 기업을 이제 찾아내는 것인데 어쨌든 대형주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때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형주들을 흡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뭐 글로벌적으로 다 똑같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밤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테마를 만들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은 또 하나의 수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참, 석유 수요 파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키워드만 놓고서는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난밤에 이제 세계 최대 독립 석유 거래업체인 바이솔그룹에서 이제 석유 수요 파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이제 지난밤에 10월 달 그리고 그 제조업하고 서비스 PMI 지수를 발표했죠. 이게 이제 예상보다도 좀 떨어졌는데 제조업은 49.2, 서비스업은 48.7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경기 전체가 위축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석유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나 하락하면서 $87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달 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90 돌파하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지금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다 또 하나 이제 더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애플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애플 중국 폭스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폰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하죠. 여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 그 전염을 피해가지고 담을 넘어서 탈출하는 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영상이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애플이 지난밤에 마이너스 1.5%나 하락을 했는데 아직 애플도 폭스콘도 정확한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영향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온 게 아이폰 생산량의 30%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지난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경제가 위축되면서 글로벌적인 수요가 무너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포트폴리오의 한쪽을 꼭 채우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 맥락도 이제 틀리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또 수급에 의해서 또 조절이 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냐면 오펙에서 이제 지난밤에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석유 수요가 1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나 이런 것들에 치중해가지고 화석연료 포기하는 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닐 테고 2035년까지 약 한 13%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진했던 어떤 실적의 기술주들과는 달리 에너지 주식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10월 달에만 26%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미국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바이든이 이제 윈폴 프로핏 텍스라는 거를 이제 부과를 해라 이렇게 의회에다 강요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나라가 다들 어려운데 이제 에너지 기업들만 수익을 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지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업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정유, 장비, 탐사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밤에는 이제 탐사 관련된 장비 기업들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인 에너지 서비스라는 회사가 지금 흑자 전환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 89센트밖에 되지가 않는 주가고요. 그리고 동종업에 있는 엔서버코어라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 가격을 보였는데 $2대 주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가에 있는 필드 탐사 기업, 그 에너지 내부에서도 섹터가 계속 전환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대형주는 그럼 안 좋냐? 대형주는 안 좋은 게 아니라 대형주들도 엑슨모빌이나 뭐 BP, 쉐보론 지난밤에 강보합이었는데 이 회사들도 기술주들보다는 그래도 시장 변동성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다. 그런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그래요. 중국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태양광 붐 아직 안 꺼져라는 키워드인데요. 신재생은 메가 트렌드임은 분명하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열기가 식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여전히 지난 밤사이에도 태양광 붐은 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이제 퍼스트 솔라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가 바로 오펙 플러스 국가들, 즉 산유국들이 200만 배럴의 감산을 시행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올해 이미 60% 이상 이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138달러에서 165달러까지 크게 올렸는데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를 보니까요. 2026년까지 주문이 이미 다 꽉 찼다는 겁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할 룸이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의 경쟁적 지위도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했던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 최근에 퍼스트 솔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으로 인해서 이 태양광 패널의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증명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익 성장세가 2027년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6년까지 주문이 꽉 차 있기 때문에 2027년 이후까지도 퍼스트 솔라는 이익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주에 대한 투자 계속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에서는 좀 고점 찍고 약간 내려온 측면이 있었어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좀 특별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10월 초에 이제 썬런이라는 회사 우리가 봤어요. 한 달 전에. 그때 이제 주식 공매도 급증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그때보다 한 18% 정도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별난 게 왜 그러냐면은 퍼스트 솔라는 그 전기 공급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것보다는 패널 모듈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모듈이나 이런 패널, 전기 태양광 패널이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더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잭스에서 지난밤에 이제 실적 추정치를 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4분기, 지금 3분기 실적 안 좋았거든요. 근데 4분기에도 예상보다도 많이 낮아질 것이다. 100%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 달 들어서만 지금 10월 달에만 마이너스 57%나 하향 조정된 거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좀 주의해야 돼요. 지금 잭스에서는 등급 자체를 D등급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등외로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태양광 산업, 미국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정부 지원 자금 이런 거 수혜 받을 수 있는 중소형제 찾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바이든 정부가 왜 그 에너지 자금을 풍력에 집중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중부 그 사막 지역에 태양광 더 안 깔고 풍력에 집중하느냐? 바로 원가, 생산 원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태양광에 대해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지자체들하고 이미 한 10년짜리 계약들을 다 맺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급에 대한 안정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출에 대한 안정감은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아직까지도 검증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태양광에 대해서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시장 어떤 기대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가장 부각됐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